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조선 업종에 대한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환율 등 대외적인 환경이 실적 개선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찬바람이 불던 리츠 ETF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하락 가시화로 수익선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대기업이 보유 부동산을 상장 리츠 방식으로 유동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각종 이벤트를 발표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와 현물 ETF 승인 등으로 당분간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창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간만에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무려 7거래일 만에 들어온 빨간불이었는데요. 이번 주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씩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워낙에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단순 반발 매수세가 아닌지 체크를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보는 미국 증시 빨간불이었는데요. 이 빨간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중동 안정에 의해서 일제히 상승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제가 차트나 기술적 분석을 활용해서 봤을 때 그동안 하락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 보여지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실적 기대감, 그다음에 물가 지표에 대한 기대감, GDP 기대감 이런 것들도 조금씩 묻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매그니피센트 7 잘 아실 겁니다. 그중에서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이렇게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테슬라는 오늘이고요. 메타는 24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25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좀 이따가 발표를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고 물가 지표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21선까지 출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기술주의 실적에 힘입어 증시가 상승해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4월 15일부터 굉장히 많이 빠져왔죠.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야만 이 하락폭을 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제가 선 하나 좀 굵직하게 칠해드리겠습니다. 121선인데 6포인트 하시면 이 굵은 선이죠. 이 라인에 지금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기술주의 실적을 보고 우리가 이 라인 이탈할지 아니면 올릴지 결정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 참여자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 24, 25 연달아서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나오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진이 아닙니다. 아직 부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전문가의 부진 예측으로 인해서 지금 신저가 찌고 좀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기대돼야 되는 기업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아닌가 싶고요. 그 실적에 따라서 121선 반등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반등하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문제되는 지점이 이 추세의 상단 라인입니다. 기존의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을 이탈하고 나서 이 추세 상단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죠.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지가 되어야 되는 구간인데 이제 추세 상단 부근, 저항 부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실적 이슈로만으로는 돌파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26일 발표되는 PC
까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출근할 때만 해도 263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121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행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에 코스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기술주의 실적이 잘 나와야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기술주들, 반도체주 올라갈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물가가 조금 잡혀야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 가격적으로 보면은 2650선이 되겠네요.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전고점 라인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그려지네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금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증시가 굉장히 지루합니다. 단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섹터가 강한 게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이 상승 섹터가 얼마 없어요. 일단 조선 섹터랑 저 PBR 관련주 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저 PBR 관련주는 완성차 업체, 은행주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곧 발표가 추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저 PBR주 눌림목 공략해보자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조선 관련주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1파 이후 눌림목 기법을 이용해서 눌림 구간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본격적인 실적 위크 속에서 오늘 발표되는 테슬라보다도 빅테크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알파벳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줘야지만이 증시 훈풍을 좀 더해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저 PBR 관련 섹터들 흐름 짚어주실 거고 조선 관련된 전략들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관세 문제에 있어서 좀 불거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 관세를 3배까지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좀 11월 미국 대선까지도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당장에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섹터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알루미늄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좀 칼을 뽑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강이랑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정도 인상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데에 따라서 알루미늄 관련주랑 철강 관련주가 좀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EU와 미국이 IRA 보완책으로 핵심 광물 협정을 타결하겠다. 이런 또 이슈가 있으면서 광물 관련주의 알루미늄, 철강 골고루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J 메탈이 일단 오늘 대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우리 일단은 테마주입니다. 실적이랑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우리가 어떻게 PJ 메탈을 바라보는 게 맞냐.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슈 말씀드릴 때 바이든 대통령 관련한 이슈 말씀드렸죠. 중국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이거 VOD 돌려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재료가 아닙니다. 이미 나왔던 재료이고 그 이미 나왔던 재료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관련주가 반응했냐면 철강 관련주가 먼저 올랐죠. 막 하이스틸이라든지 포스코스틸리온 이런 종목군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섹터의 세력이에요. 조일 알루미늄, 알맥, PJ 메탈 어떤 종목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알루미늄 섹터의 대장주의 물량 한 70%를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은 개인 투자자인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로 인해서 알루미늄의 수급이 집중된다기보다 철강의 수급이 집중돼요. 그럼 내 목표는 이 많은 물량을 지금 시장 거로 던질 수 없잖아요. 결국
차트상으로 봤을 때 최대한 높은 구간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팔면은 손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 가정한다 했습니다. 목표는 이 높은 구간까지 주가를 올려야 돼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가를 올릴 수도 있지만 결국 개인 투자자가 좀 사줘야 되죠.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가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는 철강입니다. 그래서 쓰는 패턴이 뭐냐면 일단은 밑에서 장대 항목 하나 띄운 다음에 주가를 좀 뺍니다. 물량을 일부 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섹터 보시면 철강에 돈이 안 몰립니다. 이때 갑자기 이슈를 끌어와서 올리는 겁니다. 새로운 이슈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섹터의 부재 속에서 일시적으로 알루미늄 섹터가 대장 섹터의 지위를 받기 위해서 세력들이 자기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 대금 다 세력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냐면 야,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 지금 알루미늄이 오존장 대장이니까 일로 넘어와 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박스권 돌파했다는 것은 올리겠다는 겁니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11월 달까지 모멘텀이 유지됩니다만 이 철강이나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1파 이후에 끝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5,000원 라인. 5,000원 라인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 짧게 들어가십시오. 짧게 들어가서 매수 타점 5,000원 잡고 매입가 대비해서 5% 수익일 때 나오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조일 알루미늄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보시면 부대장이죠. 지금 윗골이 달리고 내려오고 있는데 야, 사실 이런 차트는 제가 접근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전략 그래도 하나 세워드리자면 앞에 매집봉이 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PJ 메탈 공략하시고요. 만약에 PJ 메탈이 상한가 가거나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그때 짝짓기 매매 기법, 저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짝짓기 매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2,400원 이하 타점 잡으신 다음에 최종 목표가 2,55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이라든지 미중 갈등 관련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쪽으로 전략들 세워주셨고요. 지금 당장에 접근하기 까다로운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조선 관련된 섹터 흐름 짚어볼 텐데 앞선 시황에서도 조선 쪽도 괜찮은 강한 섹터로 보인다. 특히나 하락장에서 이런 강한 섹터들이 좀 두드러지기 마련인데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뭐 고환율, 미중 갈등 이슈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엮일 수가 있잖아요. 조선주들 지금 공략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조선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 3사 13년 만에 동반 흑자 낼까 1분기 청신호 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조선 관련주를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누가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밸류업 소외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가 자금력을 동원해서 베팅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관련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하나 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오션부터 볼게요. 하나오션이 일단 대장주입니다.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좀 무겁습니다. 대형주는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중소형주랑 좀 다릅니다. 중소형주는 제가 매집봉 보고 뭐 차트를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우선 대형주는 실적을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통과입니다. 그 다음 봐야 되는 부분이 수급입니다. 제가 중소형주 말씀드릴 때는 수급을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수급 보시면 한 달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가 꾸준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수급이 중요하니까 보시면은 500억 정도, 600억이네요. 다 하면 대충 600억 정도 되는데 한 달 기준으로 600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매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이 대장이니까 제가 목표가 여러 가지 뭐 좀 잡아드리자면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단기 추세 긋고 33,000원 이하에서 담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빠진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고 건전한 조정이니까 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11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게 파동 논리로 좀 짚혀집니다. 그래서 3만 원, 11선 3만 원입니다. 3만 원 부근에 매수하셔가지고 38,000원에서 4만 원 분할 익절 잡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중공업 좀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너무나 좋죠. 지금 뭐 양음량 나오고 있는데 강한 양음량은 아니고요. 수급 보자면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이 담고 있네요. 이거는 아까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개인이랑 기관 투자자가 담았는데 외국인은 팔고요.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담고 있어요. 한달 기준으로.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팔고 있네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등락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오션이 대장이니까 우리가 하나오션 매매하는 게 맞는데 삼성중공업도 충분히 매매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수급과 재료와 차트 패턴입니다. 그래서 대장, 부대장 요거를 조금 이제 던지고요. 중소형전 다르게 던지고 또 매매해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9,000원, 11선이 9,000원입니다. 그래서 11선 부근이 9,0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1,0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짚히고 있는데요. 대장주로서는 한화오션이 실적 기대감과 파동적인 측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들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태양광 섹터 짚어볼 텐데요. 바이든 이야기가 나오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태양광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좀 태양광 관련된 투자들을 이어오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국내외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태양광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차 관련 이슈인데요. 미국 전기차 공장에 태양광 전력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백이라고 다 아실 겁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속화하고 있는 어떤 현대차의 흐름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전력 경쟁, 이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설비 관련주, 막 구리 관련주, 전송 관련주 올랐던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올라가기 위해선 전력이 필요한데 샘울트먼 아시죠? 그래서 핵 융합이랑 SMR에 이어서 태양광 쪽에 좀 베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 관련된 이슈인데 태양광에 7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정치적인 좀 이슈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그러니까 그 정책적 대척점이라고 한다면 이 태양광이랑 원전 쪽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출렁거릴 수 있다는 좀 리스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구체적인 관련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N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으면 되는데 차트가 조금 좋지 못합니다. 제가 좀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좋지 못합니다. 이게 보면은 4월 11일에 막 장대 음봉이 나오고 지금도 음봉이 나오고 올라가야 되는 구간인데 쉽게 올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 구간이니까 매물대가 너무 많죠. 이게 만약에 위에서, 그러니까 매물대를 소화하고 윗구간에서 이런 차트가 그려졌으면 괜찮은 차트인데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매물대가 안 그래도 있는데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강한 패턴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책적인 모멘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총선 이후에 한번 붙었잖아요.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500원 이하, 정확히 말씀드리면 1,45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1,450원 추세의 지지라인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 목표가는 전 고점이 되겠죠. 1,85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같은 음봉이라고 할지라도 좀 좋은 음봉이 있는 반면에 위험한 음봉을 띄우는 경우도 있는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좀 위험해 보이는 차트들도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주식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단기적인 수익들 여러분들께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 종목씩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주일 4거래일 만에 110% 넘는 수익률이 났던 종목이 있고 또 한 번 일주일 만에 30% 넘는 급등이 나와서 리뷰로 다뤄볼까 합니다. SP소프트가 어제 19% 상승, 오늘도 8%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공략했던 종목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SP소프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19,950원 공략했고요. 고가 기준으로 30%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주셔야 될 게 하나 뭐 자막 나가고 있겠지만 수익, 매수가 말고 앞에 날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뭐 2월 달, 3월 달 수익률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4월 달에 이렇게 수익률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좀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한 전문가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뭐 당연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100%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손실이 날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수익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대응 전략 좀 차트 보면서 세워드릴게요. 일단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추세는 살아 있는데 지금 뭐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보통 요거는 제가 저희 방송에서는 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시간외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외인데 보시면 4.6% 정도 상승했죠. 어제입니다. 어제 시간에 6시 딱 마감했을 때 4.6% 상승하고 거래 대금이 무려 130억 가까이 터졌어요. 일반론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시간에 오르면 다음 날에 빠집니다. 이건 하나의 공식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에 상한가를 아예 간다면 그 우리가 시가에 또 팔면 되는 건데 이게 애매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 날 좀 필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에 살아있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됩니다. 다만 일단은 지금 고가 기준으로 무려 30%나 상승 중이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들고 가시면 되는데 추세 지지 라인이 22,500원입니다. 22,500원만 안 깨지면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최종 목표가는 어디냐? 제가 2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문가님의 성향 자체가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저희께 공부를 시켜주고 계신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4거래일 만에 110%, 오늘도 5거래일 만에 30% 넘는 수익률을 만든 공략주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롯데손해보험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시황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이랑 저 PBR주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저 PBR 관련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금융지주사도 있고 보험은행, 뭐 증권, 유통, 완성차 너무나 많은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좀 괜찮아 보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뭐 밸류업 다시 뜰까, 저 PBR주에 거는 기대 해서 이런 뭐 이슈가 좀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롯데손해보험이 사상 최대 실적 냈습니다. 그래서 또 매각 이슈까지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재료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실적 좋고요. 매각 이슈 있고요. 그다음에 저 PBR 또 이런 이슈도 있네요. 그래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자,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보기 위해선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매집해야 된다. 그래야 많이 올라가야 내가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최근에 가온전선, YC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SP소프트, 뭐 S바이오메딕스 다 매물대 어느 정도 소화하고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매물대를 소화한 종목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롯데손해보험 역시도 보시면 앞에 매물대가 없죠. 아까 SDN이랑은 좀 다른 차트 양상입니다. 매물대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수익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도요. 여기 고가권에 물린 사람이 3,245원인데 지금 3,430원이잖아요. 수익이라 이거죠. 그거 체크해 주시면 좋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패턴은 요 장대형 봉 나올 때 윗골입니다. 요거를 추세 살리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들어가셔도 좋고요. 나는 안전하게 좀 들어가고 싶다. 난 실시간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날 시가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어제 그렇게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PBR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매물대가 없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의 공략주 한 가지 종목 만나봤습니다.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 전략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해주신 정영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그널 이슈를 짚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전기차 캐즘 현상입니다. 캐즘은 사업이 초기에 잘 되는 듯 보이다 수요가 둔화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영원할 줄 알았던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캐즘에 빠졌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일부 국가들은 전기차가 상용화되기도 했지만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선 대중화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테슬라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기차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반도체 시장과 다르게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꽤나 오랜 기간 몇 달가량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들 자세히 나눠볼게요. 임상현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고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예. 사실 테슬라 주가만 보더라도 전기차 시장의 미래는 어떨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은 제목 자체가 다소 거창합니다. 네. 그래서 캐즘 현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프로야구의 프로에 데뷔한 사람이 첫 해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2년차 징크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이제 성장 사이클을 보이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는 거고요. 한번 큰 고비가 닥친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서도 너도 나도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좀 뛰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생산 과잉, 그다음에 또 공급 과잉,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약간 침체기를 겪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징크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0년 전에 이제 전기차 일반 포드 미국에서 포드차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나오고 나서 수많은 어떤 자동차 업체들이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업체가 시장을 좀 장악했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이제 전기차 부분이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리튬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고점 대비 80%까지 하락을 좀 했고요. 또 이런 많은 어떤 문제점이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전기차의 이제 판도는 중국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정제 어떤 그 점유율도 60%가 좀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리튬 어떤 광산에 대한 투자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 아프리카의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산업 자원 부분들, 리튬 이런 부분들의 이제 공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 어떤 주도권이 리튬 어떤 플러스 그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어떤 공급 이런 부분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테슬라가 상당 부분 많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리튬 가격이 이제 반등에 성공을 좀 했는데 반등에 성공한 이유가 찾아보면 굉장히 묘합니다. 중국이 현재 공급망을 조절해서 가격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미중 충돌에서 아무래도 미국이 무조건 이기고 미국이 주도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에서 전기차의 흐름들도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중 패권의 다툼이 뭐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라 중장기로 끝나기 때문에 수혜 업종으로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중국 전기업체 물량 공세, 테슬라가 어떻게 이제 응전을 하느냐 이게 달라지는데 결론적으로는 품질 고급화, 그다음에 이 전기차에 대한 단점 부분들을 잘 극복하는 과정, 특히 이제 자율주행, 그다음에 반고체, 전고체 이런 기술적 장벽을 넘어서야만이 이제 대중화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고체, 전고체 쪽,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 이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쾌집 현상을 이제 극복하는 어떤 섹터 우리가 집중하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미중의 갈등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고 특히나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쪽으로의 판세가 기운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요. 테슬라가 이런 국면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킬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다뤄봤고요. 종목 이야기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을 짚어볼 텐데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어제 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8% 대 반등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바닥권에서 보여준 반가운 반등이에요. 예. 앞으로 좀 흐름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뭐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포스코 그룹주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포스코가 철강을 중심으로서 한국 시장을 또는 세계 시장을 좀 잡았던 그런 스토리가 70년대, 이제 80년대 스토리를 그대로 이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의 후광을 보이고 있는 업체 부분들의 어떤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음극재까지 수직계를 거의 완성하다 한 기업이다. 유일한 기업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양극재면 양극재, 음극재면 음극재, 그 다음에 어떤 이 광물에 대한 어떤 납품 이게 전부 다 이제 분업화 좀 돼 있던 그런 부분인데 수직계를 완성했던 그런 기업에 좀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그룹 모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포스코 홀딩스의 모의사의 지원 아래 모든 어떤 자원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수익계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도 현재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통해서 광양을 통해서 거의 광석에서
직접 리튬을 이제 추출하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극재 기술에서 이제 하이니켈계로 가면은 에코프로에 비해서 상당 부분 기술이 조금 더뎌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점심률의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에코프로를 최고의 종목으로 좀 알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2030년이 되면은 어디 업체가 1위가 될 것이냐 하는 건데 통계상으로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생산 1위 기업으로 100만 톤, 연간 100만 톤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반전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떤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차트를 보시게 좀 되면은 지금은 현재 삼중바닥의 형태를 완벽하게 좀 띄워주고 있습니다. 고점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 저점이 살짝 높아지는 부분들, 여기서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하는 모습들이 주어지고 있고, 또 어제 사실 이제 식은 날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오르지 못했던 다른 뭐 2차 전지 쪽에 또 순환매가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특징주로서 물론 오늘은 좀 약간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숨구르기지만은 대장주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그룹주가 현재 70년대, 80년대 철강의 어떤 성장 단계 초기에 어떤 그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사라고 한다면 철강 쪽으로 많이 아직까지도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2차 전지 초기 부근에서 철강 쪽의 스타트 쪽과 비슷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그룹사들 중에서 포스코, 그중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이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엑셈 짚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마존 웹서비스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할 것이다라고 선정을 받으면서 20%대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3%가량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만은 조금 눌림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뭐 상승하다가 굉장히 많이 밀려주고 좀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아마도 이제 반도체가 이제 AI 반도체가 되면은 결국 AI 엔진을 좀 탑재를 좀 해야 되죠. 그러면 AI는 현재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데이터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성장성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엑셈 같은 경우를 나름대로 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엑셈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전 구간 성능 관리 소프트웨어가 현재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취합, 그다음 분석, 가공, 그다음에 표현하는 이런 모든 단계별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전 구간 성능 관리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제품 어떤 명칭들이 그때마다 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좀 생겨날 수가 좀 있습니다만 맥스 게이지, 인터맥스 사용처별로 다른 부분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그 기술력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이제 파트너십 를 가지고 있다. 아마존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아마존에서는 물류만 하지 왜 무슨 웹 서비스를 하느냐 하지만은 대기업 어떤 현재 어떻게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웹 서비스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웹 서비스 안에 클라우드 서비스 여기다 AI 장착까지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마존 웹 서비스 부분들이 가장 잘 알려진 클라우드 서비스에 좀 해당이 되죠. 여기에 모든 프로그램을 장착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납품이 좀 들어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엑셈 같은 경우는 마곡에 굉장히 큰 신사옥을 좀 건설을 해서 또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자회사가 신시웨이
DB 보안, 데이터 현재 어떻게 보면은 보안 서비스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관리, 또 인공지능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그런 수직 계열을 거의 완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자율주행 쪽으로 만약에 넘어왔을 때, 인공지능이 넘어왔을 때 좀 폭발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보면은 삼중 바닥을 형성을 했고요. 고점에서 봐도 오늘은 이제 저항대에 약간 밀려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좀 터졌던 그런 부분이고 숨고르기 단계에 있고 이제 이 과정에서 출발한 단계에서는 매물을 맞고 밀리고 매물을 맞고 밀리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지수 장세와 함께 한번 현재 서서히 정배열이 좀 진행이 되리라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XM이라는 종목군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쪽, 빅데이터 쪽 중요한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해서 AI나 클라우드 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자율주행 쪽으로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그 안에서 XM이라는 기업이 어떠한 역할을 해주는지까지 또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지난주에 공략했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4월 17일에 공략한 이후로 4거래일 만에 19%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8%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8%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저희가 공략한 이후로 완전히 주가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예. 어떤 측면에서 좀 공략을 했었는지 리뷰해 주실까요? 예. 2차 전지가 소외된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박의 1위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즈가 롯데그룹의 어떤 그 인수가 좀 돼서 사명이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동박 1위 업체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구리박하고 동박하고는 구리하고는 조금 다른 계열이지만 같이 연동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이제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2단 상승해서 이 냉라인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때 냉라인점에서 이야기를 좀 했다. 탄생 파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급등. 오늘은 21선 저항이기 때문에 당분간 하루 이틀 좀 밀려주지만은 정배열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춤거리면은 신규 매수 관점도 괜찮습니다. 네, 2차 전지 동박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신규 매수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리뷰해 주셨습니다. 오늘 공략해볼 종목도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어떤 섹터에서 공략을 해주셨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배터리 팩 케이스, 여기 모듈,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 팩이라면 역시나 2차 전지 안에서의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문가님?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죠. 여기 있다시피 이제 각형, 파우치형, 이제 원통형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나 이제 모아주는 역할이 이제 필요하죠. 이거 하나 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 배터리 셀을 조립을 하고 하나의 이제 배터리 모듈, 하나의 이제 박스처럼 모듈을 하고 여기에 이제 보호 회로가 깔리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 단위가 이제 모듈이라 하고 이걸 여러 개 장착을 좀 하죠. 다음 장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여러 개 장착해서 전체 케이스로 담아서 차체 합한 하대 부분으로 이제 적용이 되면은 이게 전기차의 뼈대 엔진이 완성이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듈을 만들고 현재 팩을 만들고 전체 이제 케이스를 만드는 이 업체도
우리가 수혜 업종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뼈대에 이제 부착을 하게 되면은 되는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 보호회로 뭐 이런 쪽에 이제 추가적인 알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보호회로 BMS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듈 케이스 이 부분에 어떤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대차 이제 배터리 팩에 공식 공급사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정을 했고 2차 선정을 했는데 1차 선정한 업체가 이제 세방전지, 덕양산업, 그다음에 세종공업이 뭐 3명 바뀌었는데 SJG, 세종, 서현유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 부품주로 올라지지만은 이면에는 이런 어떤 재료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2차 선정한 업체는 송화이텍, 삼보모터스, 인지컨트롤스 이런 업체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좀 골라야 되는데 상당히 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종목 하나 이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배터리팩을 공급하는 회사만 하더라도 최소 7가지 기업들을 선정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 기업이 오늘의 공략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전문가님? 네, 덕양산업입니다. 네, 덕양산업을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덕양산업에 선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현재 공급사, 배터리팩 공급사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제 반고체, 전고체 가기 전에 반고체가 먼저 이제 중국에서 상용화 좀 되고 있는데 관련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덕양산업이 디지털 콕핏 앞에 이 전기차의 디스플레이죠. 여기에 대한 내장재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PBV가 상용화됐을 때는 최고의 수혜주로 또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덕양산업과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디자인 공동 작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에서 가장 총애하는 기업 중에 좀 하나가 좀 될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할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배터리 모듈 제작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BMA 시스템이라고 하죠. 근데 이 BMA 시스템을도 기술력을 완벽하게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BMA 납품인데 이 반고체 관련된 업체의 하청 업체로도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고체 전지 쪽에 어떤 이슈가 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리튬 메탈 배터리,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에 납품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이에 대한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고체 전지 쪽으로도 이제 분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볼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주요 완성차 업체하고 차세대 전지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연구 개발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여기서 현재 주요 완성차 업체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휴 관계에 있는데 이제 이 밑에서 현재 아래쪽에서 연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이런 배터리 시스템, ESS 시스템 이런 쪽에 대한 연구도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 좀 떠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또 완벽하게 좀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덕양산업이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특징주로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때 당시에 언급을 했을 때가 4월 15일경 일주일 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약간 숨고르기를 통해서 약간 주저앉은 어떤 케이스인데 장대 양봉의 이제 중심축에 어떻게 보면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반고체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의 숨어있는 재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덕양산업이 다양한 재료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골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력에 더해서 현대차와의 관계도 봤을 때 여러 가지 배터리 팩 공급 업체들 중에서 덕양산업이 가장 좀 우수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알루미늄과 조선, 태양광 살펴봤고요.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포스코 퓨처엠과 XM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정영석 전문가님께서는 롯데 손해보험을,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 덕양산업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